옛날 어느 시골에 금실좋기로 소문난 초시 영감 내외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초시 부인은 더할 나위 없이 곱고 정숙한 여인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정숙함을 칭찬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밤만 되면 초신의 집에서 젖소부인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마을 총각들은 모일 때마다 쑥덕거리며 이런저런 잡담을 늘어놓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궁금해지기만 했다. 아니, 소문 들었소. 조씨 부인이 젖소 부인이라니. 나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사실 초시 부인의 가슴은 그리 풍만한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젖소 부인이라니?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총각 한 명이 궁금증을 참지 못해 밤중에 몰래 초신의 집에 숨어 들어가 그 비밀을 밝혀내기로 하였다.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네. 꼭 비밀을 알아낼 것이야. 그렇게 그 총각이 방문 틈으로 몰래 상황을 훔쳐보게 되었다. 초시가 지친 목소리로 부인에게 말했다. 나도 이젠 늙었나 보구려. 벌써 지치는 걸 보니. 아이, 몰라요. 부인이 아양을 떨어대면서 재차 남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김초씨가 그런 부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걸 또 하자는 말이요. 이젠 그만 잡시다. 아이, 싫어요. 부인 생각이 정 그렇다면. 초씨가 부인을 다시 품에 안았고 둘은 한동안 운후의 정을 나누는가 싶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초씨는 이내 녹초가 되고 말았다. 아이쿠, 이젠 그만 날 좀 놔주구려. 내 이러다간. 초씨가 사정했지만 부인은 그런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더욱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다. 마침내 체력의 한계에 다다른 초씨 영감은 여차하면 자기가 목숨을 잃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만 비명을 내지르기 시작했다. 그만하시오, 부인. 그만. 내가 졌소, 부인. 졌소, 부인. 내가 졌소, 부인. 어느 날 시집에서 소박을 맞고 쫓겨온 세 여인이 우연히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그녀들은 별일도 아닌 것으로 쫓겨났다면서 서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먼저 한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쫓겨났다니까. 아니 글쎄 한 번은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자기가 피우던 담뱃대를 털어오라고 하기에 그것을 털려고 바깥으로 나갔지. 그런데 마침 둥그런 돌이 보이기에 그 돌에다 대고 담뱃대를 털었는데 그것이 글쎄 돌멩이가 아니라 달빛에 비친 시아버지의 대머리일 줄 누가 알았겠소.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쫓겨나게 되었다니까. 그러자 다른 여인이 말을 이어받았다. 아니, 시아버지 머리통을 돌로 알고 그곳에다 담뱃대를 털어 상처를 냈으니 쫓겨날 만도 하네 그려. 거기에 비한다면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니까. 나는 시어머니께서 화로에 불을 담아 오라고 하기에 화로를 들고 나간다는 것이 그만 요강을 잘못 들고 나가서 거기에다 불을 담았다가 쫓겨났거든. 세상에 불이야 또 피우면 그만인 것을 그런 이유로 쫓아낼 건 또 뭐냐고. 난 정말 억울하다니까. 그 말을 들은 마지막 세 번째 여인이 말했다. 요강을 화로로 알고 불을 담았으니 정말로 바보짓을 했구먼 그려. 거기에 비하면 나는 기껏 좋은 일을 하고서도 쫓겨났으니 정말 너무 억울하다니까. 하루는 우리 집 머슴 칠복이가 너무 추워하는 거야. 마님, 너무 춥습니다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칠복이의 손을 내 가슴에다 가만히 넣어서 살살 녹여준 것 그것뿐이었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지. 좋은 일을 하고도 쫓겨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니까. 어느 날 노총각 나무꾼이 산길을 가고 있었다. 나무꾼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에게도 언젠가 이런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때 폭포 아래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니 저 여자는 누구지? 혹시 선녀가 아닐까?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나무꾼은 혹시 선녀일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달려가 보니 이게 웬걸 꼬부랑 할머니가 있었다. 아니 뭐야? 할머니잖아? 좋다 말았네. 실망하고 돌아서는 나무꾼에게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이봐요, 총각. 잠시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무꾼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뭔데요? 사실 난 하늘나라 선녀예요. 그런데 그만 옥황상제님의 노여움을 받아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젊은 남자와 이상야릇한 것을 한다면 난 다시 선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옥황상제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다시 선녀로 돌아가면 당신의 부인이 되어 평생 섬기며 살아가겠어요. 나무꾼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보아하니 모쏠 같은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 참말이지요? 진짜죠? 그렇다면 하는 수 없군요. 나무꾼은 선녀와 결혼할 수 있다는 말에 할머니와 최선을 다해 이상야릇한 것을 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안 변해요? 그러자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아직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몇 번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무꾼은 하는 수 없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 할머니와 몇 번 더 이상야릇한 행동을 하였다. 모든 힘을 다 사용한 나무꾼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선녀로 변하는 거지요? 그 말이 끝나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는 선녀로 변했다. 고마워요. 나무꾼님 덕분에 다시 선녀로 돌아왔어요. 이제 저와 백년 가약을 맺고 행복하게 살아요. 아니, 이게 뭐예요? 진짜 선녀로 돌아온 게 맞아요? 그러자 선녀가 말했다.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상제님께 벌을 받은 거예요. 이제부터 조금만 먹을 테니 걱정 마세요, 서방님. 옛날 어느 마을에 관에서 잡일을 보던 한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종종 왕래하는 기름장수 여인을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내 어찌 한번 저 여인을 잡아뜨릴 수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 비어 아무도 없는데 그 기름장수 여인이 또 오게 되었다. 이에 사내가 좋은 말로 여인을 유인하여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정말 잘 생각했소. 절대 후회 안 한다니까. 내 극락의 맛을 보여주리다. 그런데 사내의 그 물건이 어찌나 큰지 마치 목침만 하였다. 몇 번 시도 후 여인은 능히 대적할 수가 없어 잔뜩 겁을 먹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채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다. 여인은 그곳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을 수 없어 여러 날을 쉬며 조리하였다. 그 후 여인은 종종 그 집으로 기름을 팔러 왕래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안주인만 보면 웃음이 나와 참지 못하였다. 이에 안주인이 이상하게 여겨 당신은 근래에 와서 나만 보면 웃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오? 하고 물으니 이에 기름장수 여인이 제가 사실대로 말할 터이니 그러나 죄책을 내리지는 마시오. 사실은 지난번에 이 집 바깥 양반이 부인이 집에 없을 때를 틈타서 저를 유인하여 한번 하자고 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부득이 한번 허락하였어. 그런데 그 물건의 크기가 고금에도 없는 것이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즐겁지도 못하고 나의 그곳만 중상을 입고 말았소이다. 그 후 부인을 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 나도 모르게 저절로 웃음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대체 부인은 그 큰 것을 어찌 견디시는지요? 하고 물으니 그 부인이 얼굴을 찡그리며 견디긴 뭘 견딘단 말이오? 그러니 20년째 아직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오? 옛날 어떤 나그네가 여행을 하던 도중
길을 잃게 되었다.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었는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나그네가 그렇게 길을 헤매다가 간신히 어떤 외딴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다. 아니 이런 외딴 곳에 이런 집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지친 나그네는 급히 그 집으로 달려가 대문을 두드렸다. 여보시오, 아무도 안 계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없겠소. 그러자 잠시 후 조심스레 대문이 열리면서 젊고 청조한 여인이 고개를 내미는 것이었다. 나그네는 미모의 여인을 보고 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아니 이런 외딴 곳에 이런 미모의 여인이 있다니. 나그네가 여인에게 말했다. 부인, 죄송하지만 지나가는 나그네이온데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서 그러는데 하룻밤만 신세를 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사정은 딱 하나.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서 묵을 수 없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나그네가 다시 한번 간청했다. 아니 부인, 아무도 없다니요. 지금 부인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인이 다시 말했다. 아니, 저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오라. 지금 집에 남정네가 한 분도 안 계시단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그네는 넉살 좋은 웃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하하, 그 점이라면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바로 남자 아닙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호라비 달구는 하루하루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친구 만드기를 만나는데 이봐, 만드기, 그 과부 서량댁 알지 않는가? 나 그 여인이 마음에 드는데 어쩌지? 이 사람아, 포기해. 서방 잃고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한다는 소문이 있어. 자네가 어떻게 해볼 여인이 아니야. 지조 있어서 남정네랑 말도 안 섞는다는 여자야. 거참 빵댕이가 토실토실하니 딱 내 스타일인데 자네가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나? 자네 잔머리 하나는 알아주지 않는가? 잘 되면 내가 술고하게 사겠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만드기는 달구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게 될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좋지 뭐. 그리고 며칠 후 계시오? 안 계시오? 무슨 일로 이런 일은 시간에 오셨소? 아, 그게 오늘 밭을 갈아야 하는데 소를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왔소. 소 말이요? 갑자기 그렇게 빌려달라고 하면 좀 곤란하오. 뭐 때문에 그러시오?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나오는데 어이, 그건 안 되지. 오늘 우리도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소를 빌려줄 수가 없으니 다른 집으로 가시게. 아니, 달구, 이 사람아, 자네가 어찌 그 방에서 나오는가? 내가 내 집 방 안에서 나오지 그럼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남의 집일 참견하지 말고 그만 썩 물러가시게. 아니, 세상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구만. 빨리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소문 내야겠네. 이 모습을 본 과부는 나쁘끄럽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왜 그런 거짓을 꾸미는 게요? 이복의 서량댁, 우리네 한평생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연약한 풀잎 같은 거라네. 그대가 아직 젊은 나이에 무엇 때문에 혼자 이 고생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쯤 되면 마을에 소문이 다 퍼져서 어쩔 수 없다네. 피차 우리 둘 다 외로운 팔자니 함께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에 과부는 크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는 달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후 몇 달 후 아니, 이복에 달구, 자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이복의 만드기, 나 좀 살려주시게. 자네 머리가 좋으니 좀 도와주시게. 아니,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우리 부인, 그러니까 서량이 그 여자가 옥녀도 보통 옥녀가 아니라네. 왜 전 남편이 그리 일찍 갔는지 이제야 알았다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과부 덕자가 어느 날 밤 한 스님에게 하룻밤 신세지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지나가는 소승이 온데 오늘 하루 묵어갈 수 있겠는지요?
나무 관세음 보살. 스님, 죄송하온데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방도 하나뿐이라 스님을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방이 어둡고 캄캄하니 신세 좀 지게 해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이에 덕자는 딱한 스님의 사정을 거절 못하고 방으로 안내하였다. 그렇게 스님에게 따뜻한 아랫목을 내주고 자신은 윗목에 누웠는데 한밤중 스님이 몸부림치면서 덕자의 배에 발을 올려놓았다. 아, 왜 이러시지? 많이 돌아다니셔서 피곤하신가? 덕자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다리를 들어 바닥에 놓았다. 얼마 뒤 스님은 또다시 몸부림치면서 손을 덕자의 가슴에 올려놓는데 덕자는 다시 두 손으로 공손히 팔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덕자의 아침밥을 얻어먹은 스님이 말하는데 부인, 볏짚 몇 단만 구해다 주시겠습니까? 제가 만들어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덕자가 집 몇 단을 마련해 오자 스님은 짚을 엮어 작은 섬 하나를 만들어주며 제가 받은 대접에 대한 보답입니다. 라고 하며 떠나갔다. 덕자가 섬 안을 보니 쌀이 들어있었고 쌀을 뒤주로 옮겨 담아도 금방 다시 쌀로 가득 차는 것이었다. 그렇게 덕자는 쌀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 욕심 많은 과부 춘자도 스님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스님이 춘자의 집을 지나다 하룻밤 청하게 되었다. 지나가는 소승이 온데 오늘 하루 묵어갈 수 있겠는지요? 나무 관세음 보살. 아이고 스님, 어서 오시지요. 이제나 저제나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도 스님이 다리를 올려놓지 않는 것이었다. 뭐야? 이러다 날 새겠네. 에라 모르겠다. 네 다리나 내 다리나 무엇이 중헌디? 춘자는 자신의 다리를 스님 배에 올려놓는데 아이고 부인, 왜 발로 차는 게요? 말로 하시오. 스님은 춘자의 다리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바닥에 놓았다. 잠시 후 춘자가 또다시 팔을 스님의 가슴에 올려놓자 스님은 또 공손히 팔을 바닥에 놓는데 잠 좀 잡시다 부인. 왜 이리 소승을 괴롭히는 게요? 다음날 아침밥을 얻어먹은 스님은 집단을 가져오라 했고 짚으로 섬을 만들어주고는 손살같이 떠나갔다. 그런데 섬 안에 쌀은 없고 오이와 가지만 가득하였다. 뭐여? 채소 장사 하라는 것이요? 그런데 잠시 후 채소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은큼하고 욕심 많은 여인아. 오늘부터 아주 살려달라 할 때까지 혼주를 내줄 것이다. 그렇게 화가 잔뜩 난 오이와 가지들은 인정사정 없이 과부를 혼내주었다. 그리고 2달 후 장터에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골라 여자에게 좋은 오이가지 팝니다. 2개 사면 3개 드려요. 그렇게 욕심 많은 과부 역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허름한 주막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부부는 모두 색욕이 강해 밤낮으로 그 일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사람이 있을 때는 민망하여 서로 간에 미러를 정하였다. 임자, 오늘도 외눈박이를 죽입시다. 어머, 어제도 죽이고 오늘도 또 죽여요? 그 말은 꼿꼿해진 남자의 물건이 이를 치른 후 흐물흐물 쓰러지니 이것을 외눈박이를 죽이자라고 돌려 말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유명한 외눈박이 도적이 한탕 후 그 주막에 머물게 되었다. 이보시오. 방 하나 얼른 내주시오. 그렇게 도둑은 부부의 옆방의 방을 얻어 누웠는데 도둑질이 탄로날까 신경이 쓰여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옆방에서 소리가 들리길 여보, 우리 이제 외눈박이를 죽이는 것이 어떻겠어?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 그래, 외눈박이를 어찌 죽이려고? 글쎄 올시다. 어찌 죽일까요? 그놈 목을 손으로 꽉 졸라 죽일까요? 사정 없이 주물러 정신없게 해서 잡아먹을까요? 아무튼 이번에는 한 번에 잡아먹지 말고 천천히 잡아먹읍시다. 여튼 옆방 손님이 깊이 잠들면 바로 죽입시다.
이에 크게 놀란 도둑은 관아에 자수하는데 사또 나으리 짐승만도 못한 이 부부에게 얼른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네, 비록 도둑질은 하나 사람을 죽이고 먹지는 않습니다. 이에 당황한 부부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사또 그 외눈박이는 서방의 아랫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외눈박이를 죽이는 것은 행사를 치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이구, 내가 속았어. 그렇게 사또는 부부에게 상을 내리는데 어쨌든 유명한 도적을 잡아왔으니 상으로 쌀 20섬과 관에 있는 최고급 장어 몇 마리를 내어줄 테니 열심히 외눈박이를 죽이도록 하거라. 이에 부부가 말하길 아닙니다. 사또. 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어는 사또께서 드시지요. 하니 사또가 아니네. 슬프게도 내 외눈박이는 이미 10년 전에 완전히 죽었다네. 옛날 어느 마을에 장님 점쟁이의 마누라가 미인이어서 이웃 사내들이 눈독을 들였다. 그런데 그 여인도 꽤나 얼굴값을 하느라고 남자를 곧잘 끌어들여 재미를 보곤 했다. 어느 날 평소 여인과 몰래 정을 통하던 머슴 하나가 여인을 만나러 왔다가 장님 점쟁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수작을 걸었다. 영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점치러 안 나가셨군요. 응? 장서방인가? 어디 매일같이 그리 점칠 곳이 있다던가? 저 그런데 사실 오늘은 청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무슨 청인가? 제가 좋게 지내는 여자가 한 사람 있어서 잠깐 놀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영감님 댁으로 왔습니다. 허허, 그렇단 말이지. 그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나? 우리 내외가 잠깐 피해줄 테니 놀다가 나오시게. 점쟁이가 밖으로 나가자 머슴은 여인을 안고 들어가 운후의 재미를 만끽했다. 그리고는 장님 점쟁이가 하도 어리석게 여겨져 희롱하려고 물었다. 저기 영감님, 우리 두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점 좀 쳐주시지요. 그러자 점쟁이는 친절하게도 산통을 흔들더니 웃으면서 소리쳤다. 걱정 말게나 장서방. 천천히 하게나. 내 점을 쳐보니 그 여자의 본서방은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른다네. 옛날 어느 마을에 자칭 세상 모든 진리를 깨달았다는 최법사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여인 춘자가 최법사를 찾아와 자신의 죄를 고하는데 저기 법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보살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서방 잃고 홀로 산 지 몇 년 되니 어찌나 외로운지 그만 목욕하는 돌쇠의 은밀한 곳을 훔쳐봤습니다. 그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는데 이 죄를 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수도 있지. 저기 부엌에 있는 대야에 귀한 정수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두 눈을 씻으면 죄가 말끔히 사라질 것입니다. 네 법사님 알겠습니다. 그때 마을의 다른 여인 금자가 법사에게 다가오는데 저기 법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보살님, 말씀해 보시지요. 저도 서방 잃고 홀로 산 지 몇 년 되니 너무 외로워 돌쇠가 우통 까고 장작을 패던 모습에 혹해 참지 못하고 돌쇠를 뒤에서 껴안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살님도 저기 여인이 있는 부엌에가 대야에 담긴 귀한 정수에 두 손을 씻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죄가 말끔히 사라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두 여인이 나오지 않자 궁금해진 법사가 부엌에 가보니 두 여인이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왜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오? 그게 말입니다, 법사님. 제가 두 손을 씻으러 가니 글쎄 인연이 이 귀한 정수에 방댕이를 씻고 있지 뭡니까? 그러니 이렇게 더러워진 정수에 어찌 제 손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싸우고 있던 중입니다. 눈을 씻으랬는데 어찌하여 방댕이를 씻은 것이오? 네 법사님 사실은 돌쇠의 은밀한 부분만 본 것이 아니고 돌쇠와 분가분가를 하였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할 것이지. 법사님, 그럼 저의 죄는 어찌신나요? 다른 정수는 없습니까? 정수는 하루에 한 번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 다시 오면 되니 염려 마시구려. 이에 춘자가 죄스러운 마음에 그러면 법사님, 이 더러워진 정수는 버리고 대야를 깨끗이 씻고 나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깜짝 놀란 법사가 아니요, 됐소. 날도 어두워지고 위험하니 그냥들 돌아가시오. 네, 좀 이따 저녁도 지어야 하고 따로 쓸 데가 있어서. 그렇게 법사가 정수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한 어리숙한 처녀가 다른 지방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딸을 시집 보낸 어머니는 자나 깨나 딸이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시집간 딸이 사위와 함께 친정에 오게 되었다. 어머니와 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물었다. 애야, 거기서는 실수하지 않고 잘하고 있니? 네,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잘하고 있어서 지금까진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근데 그 마을은 우리 마을과 다른 풍속 같은 것은 없던? 사람 사는 것이 여기나 거기나 다 비슷하지요. 근데 한 가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 뭐가 다르던? 글쎄, 신랑이랑 밤에 그 일을 할 때마다 신랑이랑 서로 마주보고 사랑을 나눠요. 아니, 남녀간에 서로 마주보며 사랑을 나누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더냐? 친정어머니가 의아해하자 딸이 말했다. 아니에요. 뒷집 김총각은 항상 뒤에서 그 일을 했다고요. 옛날 어느 고을에 조정에서 일을 하던 어리석은 이모 조관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이모 조관은 색을 어찌나 밝히는지 여종 중에서도 반반하게 생긴 여종은 그냥 두지 않았다. 그러던 하루는 벌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여종 하나를 이끌고 마당 정원에 파묻혀 그 짓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아이고, 요 이쁜 것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나으리,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하인들이 마당 정원에서 나무 사이로 보이는 그 광경을 잘못 보고는 집으로 침입하려는 도둑으로 오해해 소리쳤다. 야, 이 도둑놈아. 저기 도둑놈이 들었다. 저놈을 어서 잡아라. 하고는 저마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곧장 그곳으로 뛰어들었다. 뜻밖의 사태에 처지가 난감해진 이조관은 끼고 있던 여종을 얼른 나무 뒤로 숨겨놓고 자기는 하인들 앞으로 뛰어나와 시치미를 뚝 뗐다. 왜 이리 시끄러우냐? 아이고, 나으리, 다름이 아니오라. 방금 도둑놈이 들어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요. 뭐라고? 도둑이 들었다니 그게 사실이냐? 도둑놈 소리에 나무 뒤에 숨어있던 여종이 놀라 튀어나왔다. 나으리, 도둑놈이 들어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사태를 파악한 하인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면서 이렇게 둘러댔다. 나으리, 사실 도둑놈이 방금 전에 이 탐을 넘어서 도망쳤습니다요. 그러니 안심하셔도 되십니다. 그러자 어리석은 이조관은 하인들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허세를 부리며 말했다. 그 도둑놈이 만약 나한테 걸렸으면 뼈도 못 추렸을 텐데 용케 알고 도망갔구나. 하니 하인들이 웃으며 말하길. 나으리,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니 그 도둑놈이 쬐깐한 가죽 몽둥이를 달고 있었거든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근래 들어 합방을 전혀 하지 않아 아내는 불만이 가득했다. 이에 잠자리에서 돌아 누운 서방에게 아내가 물었다. 아니 서방님, 너무 섭섭합니다. 왜 그러시는가? 작년까지는 제 동굴에 그렇게 자주 드나들더니 올해는 한 달에 한 번도 드나들지 않으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이요? 너무 섭섭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던 남편이 말했다. 그건 당신 동굴이 너무 깊고 넓어서 그렇소. 그리고 이미 볼 것 다 봤으니 탐험이 재미없단 말이오. 또한 한번 탐험했던 동굴에 다시 가는 남자는 드물단 말이오. 이에 화가 난 아내가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어찌 제 동굴을 타십니까? 동굴 탐험하는 사람의 능력이 형편없어서 그런 것 아니오. 내 동굴에는 아직도 탐험할 것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오. 그게 뭔 섭섭한 소리요. 나한텐 아무 문제 없소. 다른 집 동굴 탐험은 신기하고 재미있기만 하더이다. 아니, 뭐라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다른 동굴을 탐험했단 말이오. 당신은 잘 모르나 본데 계속 새로운 동굴을 탐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남자들의 마음이란 말이오. 그런데 서방님,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어. 아니,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오. 이웃산 애들은 내 동굴이 신비롭고 재미있다며 벌써 몇 달째 줄 서서 탐험 중이니 말이오. 한 나이 어린 여종이 어려서부터 대감댁에 들어와 일을 하였다. 그런데 한두 해가 지나자 웬일인지 자꾸 훌쩍거리며 혼자 울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감마님이 영문을 몰라 다가가 물었다. 얘야,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혼자 우는 것이냐? 대감마님, 말씀드리기가 뭐하는데요?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 것이냐? 어려워 말고 말해봐. 괜찮다, 괜찮아. 그 말을 들은 여종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 지금 수염이 생겨서요. 아니, 수염이 생기다니. 수염이 안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에 수염이 생겼다는 것이냐? 여기 밑이에요. 남들은 코 밑에 수염이 나는데 저는 왜 별난데 수염이 나는 걸까요? 여종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들은 대감마님이 별것 아니라며 말했다. 아, 그러니까 그건 별로 걱정할 것 없다.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다 생기는 수염이니까. 그럼 대감마님도 거기에 수염이 있습니까? 그럼 나도 거기에 수염이 있지. 그 말을 들은 여종은 울음을 그치고 대감마님께 여쭈었다. 그럼 대감마님, 어디 한번 수염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봐야 믿든지 말든지 할 것 같아서요. 여종이 자꾸 조르는 바람에 대감마님은 하는 수 없이 허리띠를 풀고 수염 난 곳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어린 여종이 한참 동안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이젠 알겠어요. 나이가 들면 모두 수염이 나나 보군요. 그건 그런데 대감마님은 사타구니에 웬 술병을 하나 차고 다니세요. 그 술은 대감마님 혼자서만 마시는 건가요? 옛날 어느 마을에 인심 좋기로 소문난 대감댁 마님인 춘자가 있었다. 그녀는 여종 사머리를 무척이나 아꼈는데 그나저나 사머리 이것이 시집을 잘 가야 할 텐데 내가 한번 어떻게 엮어줘 볼까? 예, 사머라,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안방마님. 부르셨습니까? 너 혹시 만나는 사내가 있느냐? 아이고 마님, 저는 이제껏 남정네 꼬랑내 한번 못 맡아봤습니다. 아이고, 이런 순진한 것. 그래, 너는 어떤 사내가 좋더냐?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냥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저한테 잘해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요. 으이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예로구나. 남정네는 자고로 밤에 불끈불끈해야. 아니다, 내가 한번 알아보마. 춘자는 착실한 머슴인 칠복이와 덕파리를 부르는데 그래, 너희 둘은 일도 잘하고 돈도 착실하게 모았을 것이고 이제 장가만 가면 되겠구나. 아이고 마님, 괜찮은 처자가 있어야 가죠. 내가 너희 둘 중에 한 명에게 사머리를 보내줄 생각인데. 마님, 정말입니까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내가 남정네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칠보가, 너는 밤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자세가 몇 개라고 생각하느냐? 아, 저는
남자가 위로 엎어지는 하나밖에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 그러냐? 순진한 녀석. 그럼 덕팔아 너는 몇 개라고 생각하느냐? 아 방금까진 40개였는데 칠복이 말을 들으니 41개가 되네요. 뭐라고? 그렇구나. 그래 그렇다면 결정 났다. 그럼 먼저 덕팔이는 오늘 밤에 몰래 내 방으로 건너오도록 하거라. 허풍이면 혼날 줄 알거라. 그리고 칠복이는 모레 사머리를 만날 준비하고 내일 밤에는 너도 내 방으로 건너오너라. 옛날 어느 고을에 장터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내는 늦은 나이에 장가를 들어 젊은 아내가 있었지만 장사에 온통 신경을 쓰느라 부부의 일을 소홀히 하였다. 이에 심한 외로움을 느낀 아내는 바람둥이 양반 하나와 몰래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내 하루도 당신을 안 보면 도저히 못 살겠구려. 그렇게 남편이 출타한 틈을 타 양반은 그 집 여인과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갑작스레 남편이 일찍 돌아왔다. 여보, 오늘은 장사가 잘 돼 일찍 왔소이다. 이에 양반은 급한 마음에 겨우 빠져나와 마루 밑에 숨게 되었다. 집주인 사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고는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듯하였다. 이건 분명 도둑놈이 들어온 것이로군. 내 이놈을 잡아야겠다. 이에 사내는 배를 재는 기다란 자를 가져다가 마루 밑으로 넣어 휘저어 보니 이놈, 이거 장난이 심하구나. 그러다 내 눈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 소리에 놀란 사내가 아니, 이놈이 뭐라는 것이냐? 내가 못하러 너 같은 도둑놈과 장난을 한다는 말이냐? 이놈아! 화가 난 사내가 더 심하게 휘두르니 마루 밑에 엎드려 있던 양반이 다급하게 소리를 쳤다. 내 비록 사정이 있어. 내 집 마루 밑에 엎드려 있긴 하다만 근본이 뼈대 있는 양반이니라. 그런데 너는 상놈 주제에 감히 나를 보고 버릇없이 도둑놈이라고 하였느냐? 내 놈이 양반을 모욕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기가 차서 그렇다면 너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냐? 양반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당연히 도둑 양반이라 불러야지. 아니, 남의 집 물건이나 훔치는 도둑놈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구나. 그러자 양반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대꾸하였다. 내 놈이 또 나를 도둑놈이라 했겠다. 내 비록 잠시 내 집 마루 밑에 엎드려 있으나 물건을 훔친 것이 없으니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느니라. 그런데 너는 상놈으로서 양반을 보고 감히 도둑놈이라고 욕했으니 내 마땅히 관가에 고발하여 벌을 받게 할 것이다. 이에 주인 사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듯하여 별수 없이 양반에게 사죄하였다. 아이고 나으리,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으리께서는 우리 집 마루 밑에 숨어 계신 것입니까? 이에 양반이 의기양양하게 말하기를 내 본래 몸에 열이 많아. 열이 나면 급히 진정시켜야 하는 병이 있어. 잠깐 너희 집 마루 밑을 빌린 것뿐이니라. 이제는 몸도 식었고 다행히 다친 곳도 없으니 내 그만 갈 길을 가도록 할 것이다. 혹시 다음에 나를 다시 마루 밑에서 보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며칠 후 일찍 돌아온 사내가 다시 마루 밑에서 벗은 몸으로 나오는 양반을 보게 되자 말하길 아이고 나으리, 오늘은 알몸으로 계신 것을 보니 평소보다 열이 많으신가 봅니다. 옛날 매우 나이 들어 가는 기가 먹은 재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 손자 며느리의 교전비로 매우 곱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늙은 재상은 그 여종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정이 샘솟게 되어 누가 봐도 그것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였다. 아들 내외가 이를 알고서 부친께서 그 여종만 보면 그와 같이 귀여워하고 사랑하시니 그 아이로 하여금 하룻밤 수청을 들게 하여 위로해 드리는 것도 효성을 다하는 길이 아니겠소? 하고 상의한 뒤 그 여종에게 분부하여 너는 오늘 저녁에 대감마님을 모시고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하고 깨끗이 목욕시켜 방 안에 들게 하였다. 그날 밤 아들과 손자가 늙은 재상을 걱정하여 방안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재상에 물건이 서지 않고 물러서 도무지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재상이 힘을 주며 말했다.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맞느냐? 이에 여종이 들어가지 않았사옵니다. 라고 대답하니 또 계속해서 시도하며 이제 들어갔느냐? 그러나 여전히 들어가지 않았사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아들과 손자가 답답히 여겨 소리를 낮추어 분부하기를 이번에 물으시면 들어갔다고 하도록 하여라. 하고 여종에게 소곤거렸다. 그 직후 또 재상이 물었다. 이제 들어갔느냐? 하니 여종이 네, 이제 들어갔사옵니다. 하고 대답하자 재상이 기뻐하며 힘을 주니 물건이 방바닥에 닿아 싸늘하게 느껴졌다. 이에 재상이 여종의 귀에 대고 말했다. 에이야, 내 것은 이상하게도 싸늘한 것을 보니 아마 여름철에 알맞은 것인가 보구나. 그렇다면 겨울철에 맞는 여종이 한 명 더 있어야 하겠는걸? 옛날 중부 지방에 사는 한 젊은이가 경상도 지방으로 장가를 가게 되었다. 첫날 밤에 장모가 술상을 차려 신방에 넣어주고는 이튿날 아침 자고 나온 사위에게 장모가 웃으면서 물었다. 자네 어젯밤에 넣어준 좀 것은 잘하고 잤는가? 이 말은 장모가 어젯밤에 넣어준 술상이 보잘것없었지만 좀 먹고서 잤냐는 뜻으로 한 인사말이었다. 하지만 이 말을 중부 지방에서 온 사위는 다른 뜻으로 알아들었다. 즉, 어젯밤에 신방에 넣어준 보잘것없는 내 딸과 잠자리를 잘하고 잤는가? 라는 말로 알아들은 것이었다. 그래서 사위는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장모님. 어젯밤에 새 판을 하고 잤습니다. 즉, 사위는 밤새 신부와 3번의 잠자리한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장모는 사위가 매우 어리석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으로 여기고 언짢아했다. 그래서 장모는 고개를 돌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런, 저 사람이 우리 집 바보머슴 돌쇠보다 못하구먼. 그렇게도 못 알아들어? 이것은 사위가 집에서 일하는 머슴보다 더 어리석다고 한탄한 말이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위는 장모가 밤새 3번 했다는 말에 대해 겨우 그것밖에 못했으니 정력이 너무 약해 돌쇠보다 못하다고 꾸짖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었다. 이에 참다 못한 사위가 장모에게 화를 내면서 항의하듯 말했다. 장모님, 그 돌쇠란 녀석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장가 오느라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또 멀리서 말을 타고 몇백 리 길을 와서 지친 몸으로 피곤한데 첫날 밤에 내리 3판을 했으면 많이 한 것이지 그게 어찌 부족하단 말입니까? 이에 크게 놀란 장모는 어이가 없어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자네가 아무리 그래도 돌쇠보단 나은 것 같구먼. 내 미안하네 그려. 그런데 이때 옆에 있던 바보 돌쇠가 말하는데 마님, 섭섭합니다요. 그저께 밤에 5번이나 해드렸는데 말입니다. 옛날 한 노파가 나이가 많아 노쇠하여 죽을 날이 다가오자 딸들을 불러 모은 후 유언을 했다. 내가 죽어 저승에 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줄 테니 각각 소원을 말해보거라. 이에 큰딸이 먼저 말하는데 엄마, 남자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하나 달려있으니 그것은 바로 방울주머니예요. 그 방울주머니를 없애고 대신 그 힘을 가운데 연장에 더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 노파가 그렇지 않다고 하며 이거사, 무슨 소리냐? 그렇지 않다. 저울대에도 추가 있어야 균형이 잡히는 법. 방울주머니는 저울의 추와 같은 구실을 하니 그것을 없애면 연장이 균형을 잃어 비틀거리니 그 소원은 들어줄 수가 없다. 이어 둘째 딸이 말하기를 엄마, 남자의 연장이 힘이 빠져 축 늘어지지 않고 항상 빳빳하게 힘이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 말도 노파는 역시 거절하면서 얘야, 그러면 안 된단다. 활도 늘 팽팽하게 메어두면 활의 힘이 약해져서 못 쓰게 되는 것처럼 그것도 늘 빳빳하면 힘이 약해진단다. 그러니 내 소원도 들어줄 수가 없구나. 다음으로 셋째 딸이 말하기를 엄마, 나는 남자의 양 엉덩이에 손잡이처럼 뿔이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흥이 오를 때 그 뿔을 잡아당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에 노파가 열을 올리며 말하길 그래, 그거 참 좋겠구나. 내 아비 엉덩이에 그런 뿔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흥분한 노파는 이를 악물고 손잡이를 당기는 신용을 해보이며 내 그 소원은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마. 끝으로 막내딸이 말하는데 엄마, 나는 남자의 엉덩이에 꼬리가 달려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아래 어디든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다시 흥분한 노파는 그만 곧 쓰러져 운명하고 말았다. 옛날 어떤 절에 잘생긴 외모의 어느 젊은 스님이 부인들로부터 크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 스님, 시간 어떠시오? 내 오늘 긴히 상의할 일이 있는데. 내가 오늘은 좀 바쁜데 말이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한번 들르시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미모가 빼어난 어떤 부인네가 있어 스님과 자주 만나고 있었다. 스님, 너무 오래간만이 아니요. 어서 시작하시지요. 그 부인은 매번 너무나도 정열적인 나머지 젊은 스님의 몸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다. 그날도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 재미를 보기 위해 마을에 내려갔던 젊은 스님은 일을 마치고 산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올라오는 길에 이웃 절에 머무르고 있는 절친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자네 참 오래간만이네. 그런데 모처럼 안해보는 젊은 스님의 안색이 몹시 초췌해진 것을 눈치챈 이웃 절의 스님이 놀라며 말했다. 아니, 자네 얼굴이 도대체 왜 그 모양인가? 무슨 일이 있는 겐가? 무슨 일은 무슨 일, 별일 없다네. 내 보아하니 자넨 부처님께서 금하도록 한 쾌락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는 모양이군. 좀 삼가하지 그러게나. 그렇게 지나치게 빨려 들어가다가는 자네 몸도 나만하지 않겠네 그려. 그러자 젊은 스님은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그건 그렇지만 자네 말하긴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다는 말 잘 알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이 마치 비렁뱅이 같다네 그려. 사철 그릇을 내밀고 있으니 낸들 어쩔 도리가 있겠는가? 옛날 어떤 부부가 한낮에 심심하기 그지없어 문득 그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러나 곁에 67살 되는 아들과 딸이 붙어 있어 어쩔 수 없었다. 이에 마음이 다급해진 아버지는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작정으로 너희들은 이 대바구니를 가지고 앞개울로 가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오너라. 저녁에 끓여 먹도록 하자. 하니 아이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나오다가 서로 말하기를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구니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오라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를 속이고 맛있는 것을 잡수려고 하는 것일지 몰라. 그러니 우리 밖에서 엿보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하고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에 구멍을 뚫고 방 안을 엿보았다. 방 안에서는 부부가 그 일을 치르느라 한참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묻기를 이 맛이 어떻소? 하니 아내가 꼭 땅속으로 내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은 어떤가요? 하고 물으니 남편이 나는 정말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 같소. 그렇게 한참 만에 부부는 일을 마치고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었다. 그때 마침 아이들이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구니에 물고기는 없고 참새 한 마리와 지렁이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이에 아버지가 묻기를 아니, 왜 고기를 잡지 않고 이상한 것들을 잡아서 왔느냐? 하고 묻자 아이들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하늘로 올라가고 어머니는 땅속으로 들어간다니 이거라도 드시라고 잡아왔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여러 명의 촌사람이 각자의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그런데 맨 위쪽에 있는 밭에서는 젊은 부부 단둘이서 호젓하게 김을 메고 있었다. 그때 아래쪽 밭에서는 여러 명이 큰 소리로 웃으며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음담패설이 아니면 육담으로 해악과 풍자였다. 한마디로 음욕을 자극하는 말들이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넌지시 말하길. 당신은 저 소리가 안 들리나요? 무슨 소리 말이오? 이 길고 긴 한여름에 피곤과 졸음을 잊고 일을 하기에는 저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요. 허허, 글쎄. 헌데 당신은 왜 그렇게 입을 봉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을 자시지 않았나요? 아니면 기운이 없으신가요? 어서 한마디 농담이라도 해보세요. 아무리 온종일 헛된 수작만 해봐야 혀끝만 아프고 헛된 수고만 할 뿐이오. 아니, 그러면요? 나야말로 황혼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 그 길로 말이 아닌 실제로 행할 것이오. 에그머니나. 그런 다음 서로 격동하는 소리가 소 9마리가 진흙을 밟는 것과 같이 행한 후에야 우리 둘이 모두 만족할 것이오. 남편의 말에 아내는 호미를 내던지고 가서 남편의 등을 어루만지며 감탄하길. 당신에게는 실로 대적할 수가 없구려? 천하의 무적이세요. 천하무적. 그렇게 날이 저물어 부부는 집으로 가게 되었다. 아이고, 이 웬수야. 소 9마리는커녕 병아리 1마리보다 못하니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덕팔이라는 혹부리 총각이 있었다.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간 덕팔이는 날이 어두워져 집에 가려는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덕팔이는 어느 허름한 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곳에 몸을 피했다. 아이고, 갑자기 무슨 비가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야겠구나. 심심해진 덕팔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얼씨구나 절씨구나 이 태백이 놀던 달아. 그런데 잠시 후 도깨비가 덕팔이 앞에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깨비님. 도깨비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긴 어디가? 내 들어보니 노래를 잘하던데 노래의 비결이 무엇이냐? 얼마 후면 팔도 귀신 노래자랑이 있거든. 내가 거기 한번 나가보려는데. 그 말에 덕팔이는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건 말입니까?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방울 주머니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그 주머니를 나에게 넘기거라. 그렇다면 내가 금은보화를 주겠다. 정말이십니까? 도깨비는 그렇게 혹주머니와 돈주머니를 교환하였다. 그렇게 덕팔이는 혹도 떼고 큰 부자가 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 욕심 많은 혹부리 총각은 며칠 후 그 허름한 집으로 달려가 노래를 불렀다. 얼씨구 절씨구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러자 잠시 후 들었던 것처럼 도깨비가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노래를 잘 부르는 비결이 무엇이냐? 네, 그건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주머니 때문입니다. 아니, 뭐라고? 내 이놈 어디서 거짓말이냐? 내 며칠 전 너처럼 혹 달린 놈에게 쏘가 큰돈 주고 노래 주머니를 샀는데 귀신 노래자랑에서 예선 탈락했다, 이놈아. 그런데 어디서 거짓부렁이냐? 아이고, 도깨비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또 날 속이려 하다니 내 도저히 내 놈을 용서할 수가 없구나. 전번 놈에게서 쏘가 받은 혹을 내 놈에게 달아줄 테니 양물에 혹 2개를 달고 살 거라, 이놈아.
아이고, 도깨비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장가도 못 간 총각인데 혹이 2개면 영원히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욕심 많은 혹부리 총각의 애원에 도깨비가 측은한 생각이 들어 그래 좋다. 니놈이 직접 속인 것도 아니니까. 정말입니까? 그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어허 이놈, 용서해주면 내부는 어떻게 풀란 말이냐?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대신 내 놈이 원하는 곳에다 이 혹을 붙여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욕심 많은 혹부리 총각은 아랫도리에 무엇인가 하나가 더 달리게 되었고 주변의 여자들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선비 곽첨지가 큰 돈이 생겨 장에 가기 위해 갈티제를 넘으려 산허리를 돌자 어떤 여인이 바위 위에 앉아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내었다. 어흠. 깜짝 놀란 곽첨지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역정을 내자 여인은 배시시 웃었다. 아니, 댁은 뉘신데 거기 그러고 있는 것이오? 백년묵은 여우가 아니니까 무서워 마십시오. 하면서 바위에서 내려와 곽첨지를 뒤따라왔다. 왜 나를 따라오시는 게요? 나 혼자는 무서워서 이 채를 못 넘겠어. 곽첨지가 힐끗 보니 여인의 얼굴이 곱상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안동장에 황소 한 마리를 사러 가는 곽첨지와 몇 년째 병으로 들어 누워있는 남편의 약을 지으러 가는 여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뉘엿뉘엿 태가 저무는 갈티제를 넘었다. 그렇게 제 너머 대처해 오자 땅거미가 내려앉고 찬바람이 파고드는데 그 여인이 곽첨지의 팔짱을 꼈다. 아니, 왜 이러는 것이오? 주막에서는 혼자 오는 여자 손님은 받지를 않습니다. 첨지께서 제 남편 노릇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곽첨지는 주막에 들러 그 여인과 국밥을 먹고 막걸리 주전자도 비웠다. 내 볼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 올 테니 기다리지 말고 주무시오. 볼일을 마친 곽첨지가 황소 살 돈이 든 전대를 주막 주인에게 맡기며 이거 황소 살 돈이니 잘 맞고 계시오. 말하고는 쭈뼛쭈뼛 구석진 객방으로 들어가자 그 여인이 벌써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하나 깔고 윗목 끝에 자신의 자리를 깔아놓았다. 호롱불을 끄고 나자 곽첨지는 아랫목에 누워서 꿀꺽 침을 삼켰다. 방에는 문풍지 떠는 소리뿐 정막만 흐르는데 갑자기 곽첨지 이불 속으로 그 여인이 기어들어왔다. 윗목은 추워서 못 자겠어. 탱탱한 젊은 여인이 곽첨지의 품에 안겼다. 뱃살이 쭈글쭈글한 늙은 마누라와 합방을 해본 지 몇 해던가. 결국 두 사람은 합체를 하였고 그것은 길고도 격렬했다. 결국 힘을 다 뺀 곽첨지는 골아 떨어졌고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려도 여전히 잠을 잤다. 이른 아침에 우시장에 가야 좋은 소를 고를 수 있는데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곽첨지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인이 보이지 않았다. 옷을 대충 걸치고 아침도 걸은 채 주막 주인을 불렀더니 아직 안 나갔어요? 되돌아온 거예요? 내 늦잠을 잤소. 그나저나 어저녁에 맡긴 전대나 주시오. 아침에 안방 마님이 자기한테 달라고 하고는 벌써 가져갔어요. 주막 주인의 입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떨어졌다. 그제서야 곽첨지는 자신한테 일어난 일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고 이런, 내가 여우 같은 년에게 당했구나. 당했소. 안방 마님이 아니었어? 사기꾼 년이요? 하니 곽첨지가 한숨을 내쉬며 그래도 내가 어제 저녁 노름판에서 돈을 거진 다 날려서 그나마 다행이오. 옛날 어느 마을에 봉숙이는 오랜만에 저작거리를 돌고 있었다. 그러다 상인 최노인과 마주치는데 오랜만이요. 잘 지내셨소? 장사는 잘 돼요? 나야 뭐 늘 똑같지. 부인은 잘 지냈는가? 네, 저도 잘 지냈지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지요. 그래, 그게 무엇인가?
3년 만에 아이가 들어섰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어? 축하하네. 드디어 아이가 생겼다니. 그러고 보니 이런 우연이 있나? 우리 집 순이도 어렵게 새끼를 낳았다네. 아이고, 고놈 이뻐라. 한 그릇도 안 나오겠구만. 뭐시라고? 아무것도 아니여. 그런데 순이라면 그 3년 된 게 아니여? 맞네, 맞아. 근데 어떻게 3년 동안 새끼를 한 번도 못 낳았어? 그것이 말이오. 문제가 있었다네. 순이가 새끼 주머니가 안 좋았나 보구려. 아니, 그게 아니라 순놈을 바꾸니까 바로 낳더라고. 알고 보니 도리 녀석이 씨 없는 수박이었더라고. 어머머, 이런 우연이 있나? 뭐라고? 그럼 김서방도? 아니요, 내 말이 그만 잘못 나왔어. 이에 당황한 봉숙이에게 최 노인이 걱정 마시게. 내 입이 무거우니 비밀로 하겠네. 그런데 말이지. 둘째 필요하면 제발 나 좀 불러주시게.